박서연 씨, 어머니가 위암 말기인데 당신까지 혼란을 더할 건가요? 박서연 씨, 어머니가 위암 말기인데 당신까지 혼란을 더할 건가요? 김민준의 고함에 고막이 찢어질 듯 아팠다. 그는 한 손으로 이미 짐을 다 싼 캐리어를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핸드폰을 쥐고 있었다. 화면에는 내일 미국으로 떠나는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 정보가 떠 있었다. 나는 침실 문 앞에 서서 방금 찾아낸 여권을 손에 꽉 쥐었다. 손톱이 가죽 표지를 파고들 정도였다. 제가 뭘 어지럽혔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아프신데 며느리인 제가 따라가서 돌봐드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애써 평정을 유지하려 했다. 김민준이 돌아섰다. 내가 8년간 사랑했던 그 얼굴은 스컷 짜증과 초조함으로 가득했다. 그는 빠른 걸음으로 다가와 내 손에서 여권을 낚아챘다. 당신이 가서 뭘 할 수 있는데? 영어는 할 줄 알아? 미국 병원은 어떻게 예약하는지 알기나 해? 나중에 어머니 간병에 당신까지 챙겨야 하잖아. 내가 덜 힘들까봐 걱정돼서 그래? 그의 말은 얼음 송곳처럼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배우면 되죠. 됐어. 김민주는 내 여권을 화장대 위로 던져버렸다. 날카로운 소리가 울렸다. 그냥 얌전히 집에 있어. 회사에는 내가 이미 휴가 신청해뒀으니까. 어머니 치료비는 당신이 신경 쓸 거 없어. 이미 다 마련했으니까. 그 돈이 어디서 났어요? 나는 그의 말 속에서 부자연스러움을 예리하게 포착했다. 김민준의 눈빛이 순간 흔들렸지만 그는 금세 다시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차 팔았어. 그리고 그동안 모은 돈 합치니까 초기 치료비는 충분해.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할 거야. 그는 다가와 갑자기 부드러운 말투로 내 얼굴을 만지려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려 피했다. 서연아, 미안해. 일부러 소리치려던 건 아니야. 그냥 어머니 병이 너무 갑작스러워서 나도 너무 혼란스러워서 그랬어. 집에서 얌전히 기다려줘. 미국 가서 어머니 수술 잘 마치고 상태 안정되면 바로 돌아올게. 응? 그의 목소리는 지난 8년간 다툴 때마다 나를 달래던 그 모습 그대로 다정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이번만큼은 온몸이 싸늘하게 식는 기분이었다. 얼마나 걸리는데요? 내가 물었다. 글쎄, 짧으면 3개월, 길면 반년? 김민주는 몸을 돌려 다시 짐을 챙기기 시작했다. 어머니 병은 지체할 수가 없어. 이미 친구 통해서 뉴욕 최고의 암 전문 병원에 연락해뒀고 내일 아침 비행기야. 나는 그의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8년간 내 곁에서 잠들었던 이 남자가 오늘따라 생전 처음 보는 사람처럼 낯설었다. 김민준. 내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몸이 순간 굳더니 천천히 돌아섰다. 정말 어머니 병간호하러 가는 거 맞아요? 공기가 몇 초간 얼어붙었다. 김민준의 얼굴에 내가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가더니 이내 분노로 바뀌었다. 박서연, 무슨 뜻이야? 우리 엄마가 위암 말기인데 당신은 아직도 뭘 의심하는 거야? 내가 우리 엄마 목숨 가지고 장난칠 사람으로 보여? 그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왔다. 나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 치다 차가운 문틀에 등이 닿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전 그냥 날 못 믿겠다? 김민주는 코웃음을 쳤다. 결혼 8년 동안 내가 당신한테 뭐 하나 잘못한 거 있어? 그래, 우리 엄마가 예전에 당신한테 좀 까다롭게 군 건 맞아. 하지만 지금은 환자잖아. 올해를 못 넘길지도 모르는 환자라고. 당신 그깟 묵은 감정 좀 내려놓고 나 마음 편히 어머니 치료하게 해줄 순 없어? 그의 말은 따기처럼 내 얼굴을 후려쳤다. 그랬다. 시어머니는 날 줄곧 싫어했다. 내가 김민준과 연애를 시작할 때부터 평범한 집안의 딸인 내가 자기 아들에게는 과분하다고 여겼다. 8년 동안 나는 조심스럽게 비위를 맞췄지만 돌아오는 것은 언제나 트집과 냉대뿐이었다. 김민주는 항상 엄마 성격이 원래 저러시잖아. 당신이 좀 참아. 라고 말했다. 나는 참고 또 참았다. 나 자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알겠어요. 안 갈게요. 내 목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거기서 어머니 잘 돌봐드리고 당신 몸도 잘 챙겨요. 김민주는 눈에 띄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그 다정한 얼굴로 돌아왔다. 그래, 이래야 내 착한 서연이지. 걱정 마. 매일 연락해서 소식 전해줄게.
집안일은 당신한테 맡길게. 그리고 아버지 산소에도 매주 꽃 한 다발씩 갖다 드려. 백합 좋아하셨잖아. 그가 다가와 내 이마에 입을 맞췄다. 이번에는 피하지 않았다. 그 입맞춤은 너무나 차갑고 가벼워서 마치 피부에 닿자마자 녹아 사라지는 눈송이 같았다. 다음날 아침, 나는 공항 국제선 출국장에서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를 미는 김민준이 보안 검색대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봤다. 시어머니는 내가 작년에 사들인 짙은 보라색 패딩 점퍼를 입고 있었다. 얼굴은 잿빛이었지만 나를 보는 눈빛에는 여전한 불만과 경멸이 서려 있었다. 내 곁을 지나갈 때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들릴 듯 말 듯 한 목소리로 김민준에게 말했다. 역시 자네가 저 애 다루는 법을 알아. 내가 뭘 했어. 저런 애한텐 잘해줄 필요 없다니까. 김민준은 아무 대꾸 없이 그저 뒤돌아 나를 한번 쳐다봤다. 복잡한 눈빛이었다. 그리고는 시어머니를 밀고 인파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시어머니가 떠나기 직전 갑자기 자비를 베풀듯 내 손에 쥐어준 은행카드를 꽉 쥐었다. 이 안에 2천만 원 있다. 그동안 나 수발 드느라 고생한 값이야.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마치 거지에게 적선하듯 말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다. 내가 20만 원짜리 옷 한 벌만 사도 사흘 내내 돈 낭비한다고 잔소리하던 시어머니 최영자가 갑자기 내게 수고비로 2천만 원을 줄 리가 없다는 것을. 하지만 당시 나는 그저 마음이 시릴 뿐이었다. 이 모자가 떠나는 순간까지 이런 식으로 나를 모욕하는구나 싶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건 모욕이 아니었다. 입막음용 돈이었다. 집으로 돌아오자 텅 빈 집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김민준과 결혼하며 장만한 이 집 구석구석에는 숨막히는 정적만이 감돌았다. 나는 핸드폰을 열어 김민준과의 카카오톡 대화창을 켰다. 마지막 메시지는 그가 비행기에 타기 직전에 보낸 이제 이륙해. 도착해서 연락할게였다. 그 후로 아무런 소식도 없었다. 첫째 날 나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미국에 막 도착해서 정신없을 거야. 시어머니 병원에 모시고 가야 하니 바쁘겠지. 둘째 날 나는 3번이나 전화를 걸었지만 모두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다. 셋째 날 나는 중학교 동창 이지은이 인스타그램에 올린 짧은 영상을 보게 되었다. 지은이는 뉴욕에 정착한 지 오래되었고 우리는 가끔 좋아요나 누르는 사이였다. 영상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다. 로맨틱한 해변 결혼식에 참석. 신랑이 동창이라니 세상 참 좁다. 그냥 넘겼어야 했는데 홀린 듯 영상을 클릭했다. 푸른 바다와 하늘, 하얀 백사장. 꽃으로 장식된 아치 아래에서 한 쌍의 신랑 신부가 반지를 교환하고 있었다. 딱 맞는 흰색 턱시도를 입은 신랑의 옆모습은 내가 눈을 감고도 그릴 수 있을 만큼 익숙했다. 김민준. 그는 조심스럽게 신부의 가느다란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다. 눈빛은 꿀이 떨어질 듯 다정했다. 그 눈빛은 한때 나만의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었다. 신부는 우아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해풍의 베일이 날리자 아름답고 정교한 얼굴이 드러났다. 한유라, 김민준의 소꿉친구. 오래전 가족 모두 미국으로 이민 가서 연락이 끊겼다던 바로 그 옆집 동생. 영상은 고작 15초짜리였지만 마치 녹슨 칼로 내 심장을 15세기 동안 난도질하는 것 같았다. 나는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그 영상을 몇 번이고 돌려보았다. 김민준이 그의 신부에게 입 맞추는 모습. 한유라의 얼굴에 번진 행복한 홍조. 주위에서 박수치며 환호하는 하객들. 그리고 저 멀리 휠체어에 앉아 잔치 분위기에 어울리는 붉은색 옷을 입고 이가 다 보이도록 환하게 웃고 있는 할머니. 나의 시어머니, 최영자. 3일 전 위암 말기 진단을 받았다던 그녀는 즉커 혈색 좋은 얼굴로 기운 넘치게 결혼식장에 앉아 힘껏 박수를 치고 있었다. 나는 웃었다. 처음에는 낮은 웃음소리였지만 점점 커지더니 나중에는 눈물이 터져나올 지경이었다. 웃느라 온몸이 떨리고 위가 경련을 일으켰다. 8년의 결혼 생활. 나는 깊은 사랑이라 믿었지만 알고 보니 나 혼자만의 착각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고부 갈등은 알고 보니 계획된 따돌림이었다. 내가 믿었던 미국에서의 투병 생활은 알고 보니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는 도주극이었다. 그 2천만 원은 수고비가 아니었다. 내 8년의 청춘을
나의 모든 어리석음을, 그들의 마지막 남은 양심의 가책마저 사버리는 매수금이었다. 나는 웃다가 흐른 눈물을 닦고 바닥에서 일어났다. 화장대 앞으로 걸어가 거울 속에 비친 눈이 퉁퉁 붓고 초췌한 여자를 바라보았다. 박서연. 나는 거울 속의 나에게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말했다. 너 진짜 등신이구나. 그리고 나는 핸드폰을 들고 카카오톡을 열어 김민준, 시어머니, 그리고 시댁 식구들의 연락처를 하나씩 차단했다. 이어서 주소록을 열어 3년간 잊고 지냈던 번호를 눌렀다. 여보세요? 아빠, 저예요. 서연이.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다. 저 집에 돌아가고 싶어요.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버지의 듬직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래, 아빠가 네 방은 항상 비워뒀어. 언제까지나. 전화를 끊고 나는 짐을 싸기 시작했다. 오직 내 것만 챙겼다. 옷, 책, 서류, 그리고 8년간 모은 내 적금이 들어있는 통장. 모든 돈을 김민준에게 맡겨 재테크를 하지 않은 것이 천만다행이었다. 이 집에 있는 가구, 가전제품, 장식품, 심지어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까지 모두 남겨두기로 했다. 미국 해변에서 영혼을 맹세한 그 신혼부부에게, 치밀하게 계획된 그 사기극에게, 나의 죽어버린 사랑과 청춘에게 남겨주기로. 캐리어를 끌고 집을 나설 때 나는 마지막으로 내가 집이라고 믿었던 이곳을 돌아보았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안녕하세요. 집을 급매로 내놓으려고 합니다. 시세보다 10% 싸게 내놓을 수 있어요. 조건은 전액 현금, 일주일 내 거래 완료입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흐린 하늘을 올려다보며 차가운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김민준, 네가 나를 한국에 버려두고 소꿉친구와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니? 공짜로 이 집까지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꿈깨. 게임은 이제 막 시작됐어. 그리고 이번 판의 규칙은 내가 정해. 집을 파는 과정은 놀라울 정도로 순조로웠다. 나는 중개소의 시세보다 15% 낮은 금매가로 내놓으며 오직 하나의 조건, 전액 현금, 일주일 내 잔금 처리를 내걸었다. 전화가 불통이 날 지경이었다. 다음 날 오후 나는 아이 학군 때문에 급하게 집을 구하던 젊은 부부와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그들은 계약금으로 5천만 원을 지불했고 나머지 잔금은 5일 후 은행에서 대출이 실행되면 한 번에 치르기로 했다. 박서영 고객님, 정말 가격을 너무 좋게 내주셨어요. 중개인 김대리가 손을 비비며 감출 수 없는 기쁨을 드러냈다. 두둑한 중개 수수료를 챙기게 되었으니 그럴 만도 했다. 나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계약서에 내 이름을 썼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제가 돈이 좀 급해서요. 걱정 마십시오. 특급으로 처리해서 5일, 최대 5일 안에 끝내드리겠습니다. 중개사무소를 나서며 나는 잿빛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초겨울의 서울은 뼛속까지 시리도록 추웠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의도치 않게 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들어준 동창. 이지은이었다. 서연아, 세상에, 너 어제 내가 올린 영상 봤어? 김민준께 결혼했더라. 신부가 한유라야, 기억나? 옛날에 김민준 꽁무니만 졸졸 따라다니던 애. 지은이의 목소리는 특유의 흥분과 믿을 수 없다는 듯한 어조로 수화기를 통해 들려왔다. 기억나. 영상 봤어. 아주 로맨틱하더라.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로맨틱은 무슨. 서연아, 내가 오지랖 부리는 건 아닌데 너 김민준이랑 이혼한 거야?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어떻게 갑자기 한유라랑 결혼을 해? 너희 헤어진 지 며칠이나 됐다고? 며칠? 사흘. 그의 어머니가 위암 말기 진단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 그는 미국 해변에서 소꿉친구와 결혼했다. 우리 아직 이혼 안 했어. 하지만 곧 할 거야. 내가 나지막이 말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흐른 뒤 지은이가 숨을 들이켰다. 그럼 걔 혼인빙자 사기에 바람까지 핀 거야? 엄마 아프다는 핑계 대고? 세상에. 이거 완전 막장 드라마네. 서연아, 너 괜찮아? 괜찮아. 그건 진심이었다. 지난 8년 중 그 어느 때보다도 괜찮았다. 전화를 끊기 전 지은이가 망설이며 말했다. 서연아, 이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한유란의 집이 미국에서 꽤 잘 사는 것 같아. 아버지가 무역업을 하시는데 LA 말리부에 별장도 있고
결혼식 보니까 돈 엄청 썼더라. 개인 소유 해변에 전부 생화장식, 웨딩드레스 값만 해도 몇십만 달러는 된다던데. 알려줘서 고마워, 지은아. 혹시 내가 뭐 도와줄 일 없어? 나도 뉴욕에서 오래 살아서 아는 사람 좀 있는데. 지금은 괜찮아. 필요하면 연락할게. 나는 길가의 앙상한 나뭇가지를 보며 말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택시를 잡아 서울의 유명 로펌으로 향했다. 나를 맞이한 것은 40대 초반에 세련된 여성 박 변호사였다. 나는 감정적인 묘사는 생략하고 사실만을 간결하게 설명했다. 결혼 8년 차, 남편이 어머니의 위암 말기를 핑계로 아내의 동행을 거부하고 단독으로 미국행. 3일 후, 아내는 SNS를 통해 남편이 미국에서 소꿉친구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을 발견. 시어머니는 건강한 모습으로 결혼식에 참석. 남편은 연락 두절. 아내는 이혼 및 재산 분할을 결심. 박 변호사는 이야기를 다 듣고 금태 안경을 추워 올렸다. 박서연 씨, 증거가 있습니까? 나는 핸드폰을 꺼내 지은이가 올린 영상을 보여주었다. 박 변호사는 영상을 2번 자세히 본 뒤 김민준이 비행기에 타기 전 도착해서 연락할게라고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와 그 후 3일간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건 기록을 캡처하라고 했다. 이것들은 초기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혼 소송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면 특히 재산 분할과 손해배상과 관련해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 일을 계획한 대화 기록이나 이메일 혹은 시어머니가 실제로는 아프지 않다는 진단서, 남편의 미국 내 재산 상황, 그리고 그들의 결혼이 미국에서 법적으로 등록되었는지 여부 같은 것들이죠. 만약 등록되었다면 그건 중혼죄에 해당하므로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는 심호흡을 했다. 집에 낡은 노트북이 하나 있어요. 김민준이 대학 때 쓰던 건데 나중에 저한테 줬거든요. 아마 그 안에 미처 삭제하지 못한 것들이 남아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돌파구가 될 수 있겠군요. 박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물었다. 남편이 어머니 치료를 핑계로 떠났다고 하셨는데 그가 치료비 명목으로 얼마를 가져갔는지 증명할 수 있나요? 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차를 팔고 적금을 깼다고 했어요. 하지만 저희 차는 3년 전에 산 거라 중고차 시세가 2천만 원도 안 될 거예요. 적금은. 저희 월급 통장은 각자 관리했어요. 그가 매달 공동생활비 계좌로 돈을 보내주긴 했지만 나머지는 자기가 투자한다고 했죠. 정확히 얼마가 있었는지는 저도 몰라요. 전형적인 재산은닉 수법이군요. 박 변호사는 예리하게 지적했다. 박서연 씨, 제안 하나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십시오. 남편은 지금 미국에서 당신이 아직도 속고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지금이 그가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예요. 이 기회를 틈타 최대한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집을 팔고 계신다고 했죠? 그 집은 혼인 후 재산이 맞습니까? 네. 결혼 후에 산 거고 두 사람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매각 대금의 절반은 당신 몫입니다. 하지만 남편의 현재 행위는 악의적인 재산, 은닉, 사기, 심지어 중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법원에 그의 자산 동결을 신청하고 재산 분할 시 그의 몫을 줄이거나 아예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로펌을 나올 때쯤엔 이미 날이 어두워져 있었다. 나는 박 변호사가 준 서류 뭉치를 품에 안고 차가운 거리에 섰다. 이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처음으로 실감했다. 곧 내 집이 아니게 될 그 집으로 돌아와. 나는 곧장 서재로 향했다. 창고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은색 노트북을 꺼내 전원 버튼을 눌렀다. 낡은 기계가 윙 하는 소리를 내며 돌아가기 시작했다. 화면에 윈도우 로고가 떴다. 이 컴퓨터는 김민준이 4년간 쓰다가 새 것으로 바꾸면서 나에게 드라마나 보라며 던져준 것이었다. 나도 반년쯤 쓰다가 너무 느려서 처박아 두었다. 바탕화면은 깨끗했다. 나는 D드라이브를 열어 폴더를 하나씩 확인했다. 대부분 비어있거나 오래된 프로그램 설치 파일만 들어있었다. 그러다 업무 백업이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 안에는 내가 알 수 없는 재무 데이터가 기록된 엑셀 파일 몇 개와 2018만 214라는 이름의 폴더가 있었다. 2018년 2월 14일, 밸런타인데이, 그리고 나와 김민준의 결혼 3주년 기념일.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폴더를 열자 유럽풍 건물 앞에서 김민준과 한유라가 나란히 서서 웃고 있는 사진 수십 장이 나타났다. 한유라는 김민준의 팔짱을 다정하게 끼고 있었다. 사진 정보에는 촬영 시간이 2018년 2월 14일 오전 10시 23분으로 찍혀 있었다. 그해 밸런타인데이에 김민준은 중요한 프로젝트 때문에 부산으로 3일간 출장을 가야 한다고 했다. 나는 그 말을 믿었다. 기념일에도 일하는 그가 안쓰러워 새벽같이 일어나 사랑의 도시락까지 싸줬다. 알고 보니 그의 출장지는 미국이었고 이 배신은 무려 3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나는 계속해서 파일을 뒤졌다. 숨긴 폴더 안에서 계획이라는 이름의 암호화된 압축 파일을 발견했다. 김민준이 자주 쓰는 비밀번호, 그의 생일, 내 생일, 결혼 기념일을 모두 입력해봤지만 틀렸다. 마지막으로 나는 한유라의 생일을 입력했다. 언젠가 시어머니가 무심코 말했던 것을 내가 홀린 듯 기억하고 있었다. 압축 풀기 성공. 폴더 안에는 수십 개의 문서와 사진이 있었다. 가장 최근에 수정된 워드 파일을 열었다. 날짜는 3개월 전. 제목은 자산 이전 및 이민 타임라인이었다.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문서에는 지난 2년간 김민준이 어떻게 자금을 해외 계좌로 빼돌렸는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가 결혼 전에 샀던 작은 오피스텔을 판 돈 1억 5천만 원? 당시 그는 월세를 받아 생활비에 보탠다고 했다. 우리 공동계좌에서 투자 명목으로 빼낸 돈 총 8천만 원, 그리고 여러 친구에게 빌린 돈 5천만 원. 그 친구들은 나도 아는 사이였다. 왜 그들이 요즘 김민준을 멀리하는지 의아했는데 그는 돈을 빌린 게 아니라 현금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모든 돈은 결국 한 미국 은행 계좌로 흘러들어갔다. 예금주는 한유라였다. 계속해서 파일을 넘기자 2개의 보험계약서 스캔본이 나왔다. 하나는 시어머니의 중대질병보험. 1년 전에 가입했고 보험금은 2억 원이었다. 다른 하나는 놀랍게도 김민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고액 상해보험이었다. 수익자는 최영자 모친이라고 적혀 있었다. 가입 시점은 6개월 전. 즉 그는 이 도주극을 계획하기 전 자신이 혹시 사고로 죽게 될 경우 보험금이 시어머니를 거쳐 한유라에게 가도록 장치까지 마련해 둔 것이었다.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아.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신물과 함께 8년 결혼 생활에 쓴맛이 올라왔다. 컴퓨터 앞으로 돌아와 나는 억지로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이메일을 출력한 것이었다. 발신인은 김민준, 수신인은 한유라. 날짜는 한 달 전. 유라야, 모든 건 계획대로 진행 중이야. 엄마 진단서는 준비됐고 서연이 쪽은 의심 못할 거야. 집은 최대한 빨리 내 명의로 돌릴 방법을 찾고 있어. 한국 일 깨끗하게 정리하고 결혼하자. 기다려줘. 서연이 쪽은 의심 못할 거야. 알고 보니 그들이 찡신석화다 주변리. 나는 조연은커녕 그저 깨끗하게 정리되어야 할 배경에 불과했다. 나는 문서를 닫고 어둠 속에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들어 모든 결정적인 증거를 촬영했다. 컴퓨터 화면 불빛이 내 얼굴을 차갑고 창백하게 비췄다. 김민준, 네 계획은 치밀했지. 하지만 넌 잊었어. 가장 완벽한 계획도 가장 사소한 디테일 때문에 무너진다는 걸. 네가 고물 취급했던 이 낡은 노트북처럼, 그리고 네가 영원히 널 의심하지 않을 거라 믿었던 이 바보 같은 여자처럼 나는 모든 증거를 압축해 박 변호사의 이메일로 보내고 내게도 참조로 보냈다. 그리고 이지은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다. 지은아, 김민준과 한유라 결혼식이 정확히 어디서 열렸는지 알아봐 줄 수 있어? 그리고 한유란의 뉴욕 주소도. 5분 후 지은이에게서 답장이 왔다. 결혼식은 롱아일랜드의 하이아트 저택. 개인 소유지인데 하루 대관료만 10만 달러래. 한유란의 주소는 알아볼게. 어렵지 않을 거야. 서연아, 너 뭐 하려고? 나는 화면에 뜬 글자를 보며 천천히 답장을 입력했다. 아무것도. 그냥 전 남편 결혼식인데 이 정도 축의금은 보내야 할 것 같아서. 창밖은 칠흑 같은 밤.
북풍이 울부짖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새벽은 곧 올 것이고 어떤 이들의 좋은 날도 이제 끝이라는 것을. 5일째 되는 날 오후 부동산 중개인 김대리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박서영 고객님! 은행에서 대출금 나왔습니다. 잔금 15억 원 지정하신 계좌로 모두 입금됐습니다. 지금 한번 와주실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서류 처리하고 열쇠도 매수인께 넘겨드려야 해서요. 30분 후에 도착할게요. 전화를 끊고 나는 은행에서 온 입금 알림 문자를 확인했다. 화면에 찍힌 긴 숫자들이 춤을 추는 것 같았다. 마치 8년 청춘의 마지막 한숨처럼. 나는 이미 싸놓은 캐리어 2개를 꺼냈다. 하나는 옷, 하나는 잡동사니. 이 집의 나머지 가구, 가전, 그릇, 심지어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까지 모두 다음 주인에게 남겨주기로 했다. 혹은 미국에서 달콤한 꿈을 꾸고 있을 그 신혼부부에게. 나는 마지막으로 이 집을 둘러보았다. 거실 소파는 우리가 함께 고른 것이었다. 30만 원을 아끼려고 서울 시내를 반나절이나 돌아다녔다. 베란다의 화초는 내가 작은 모종부터 키워 베란다 절반을 뒤덮게 만들었다. 김민주는 항상 벌레 꼬인다고 버리라고 했었다. 주방 타일에는 금이 가 있었다. 언젠가 싸우다 내가 그릇을 던져 생긴 자국이었다. 그는 고쳐준다고 했지만 끝내 고치지 않았다. 알고 보니 이 결혼은 이미 곳곳에 금이 가 있었던 것이다. 나 혼자 애써 외면했을 뿐. 나는 식탁 위에 열쇠를 두고 문을 닫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다. 중개사무소에서 인수인계 서류를 처리하자 젊은 부부 중 아내가 내 손을 잡으며 눈을 빛냈다. 서연 씨, 정말 고마워요. 이 집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가격도 너무 좋고요. 아니었으면은 저희 예산으로는 이 학군의 집 살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나는 미소를 지었다. 행복하게 사세요. 서연 씨도요. 그녀가 진심으로 말했다. 나는 아무 설명 없이 김대리가 건네는 마지막 등기 이전 서류를 받아 가방에 넣었다. 중개사무소를 나와 나는 박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잔금 입금됐습니다. 15억 원. 김민준 쪽은 뭐 움직임 없나요? 아직 없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는 또렷하고 냉정했다. 아마 아직 집한 사실을 모를 겁니다. 확인해보니 집 대출이 서연 씨의 안정적인 직장을 주된 근거로 실행되었고 상환 통장도 줄곧 서연 씨 월급 통장이었더군요. 법적으로 주된 상환자이자 실거주자인 서연 씨가 긴급 상황에서 재산을 처분한 데에는 근거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분할 시 분쟁이 생길 수는 있지만 우리가 가진 증거만으로도 그가 한 푼도 못 가져가게 할 수 있습니다. 다행이네요. 미국 쪽은요? 진전이 있습니다. 동창 이지은 씨가 한유라의 롱아일랜드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미국 협력 변호사를 통해 알아보니 한유라의 아버지 한태식은 미국에서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더군요. 2년 전부터 온라인 쇼핑몰 붐을 타서 돈을 좀 벌었고요. 그들의 별장은 5년 전에 산 거고 시가는 약 300만 달러지만 대출이 껴있습니다. 그럼 김민주는 한유란의 돈을 보고 전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 약간의 비꼼이 섞였다. 한유라는 외동딸이고 한태식은 심장병으로 건강이 좋지 않습니다. 만약 김민준이 한유라와 결혼하면 한태식이 죽은 뒤 회사와 별장은 자연히 그의 것이 되겠죠. 이건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대릴사위 행세입니다. 단지 그는 자신을 진정한 사랑과 효심으로 포장했을 뿐이죠. 그랬구나. 나는 눈을 감았다. 한때 내가 그토록 사랑한다고 믿었던 김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얼굴의 모든 표정이 계산된 것이었다니. 변호사님, 이혼하고 싶습니다. 최대한 빨리요.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말했다. 우리나라 법에 따르면 혼인 관계가 유지되는 동안 부부 일방이 공동 재산을 은닉, 이전, 매각, 훼손할 경우 다른 일방은 이혼 소송에서 그에게 재산을 적게 분할하거나 아예 주지 말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서연 씨가 가진 증거는 김민준의 재산 은닉 및 이전 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합니다. 우리는 법원에
재산 보전 신청을 해서 그의 국내외 모든 자산을 동결시킬 수 있습니다. 그가 미국 계좌는 한유라 이름으로 만들었는데요. 그럼 더 간단합니다. 박 변호사는 가볍게 웃었다. 그 돈이 자기 개인 소유라고 증명하면 부부 공동 재산이 되고 증명하지 못하면 한유라의 재산이 됩니다. 어느 쪽이든. 김민주는 부부 공동 재산을 제3자에게 무상으로 증여한 셈이니 그는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정말요? 이론상으로는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제소송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그가 그 집을 원한다고 했죠. 그가 아직도 당신이 속고 있다고 믿고 돌아오면 협의 이혼으로 재산 절반을 챙길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죠. 변호사님 말씀은 그를 돌아오게 만들자는 건가요? 그가 가장 원하는 것을 미끼로 그를 다시 불러들이는 겁니다. 나는 핸드폰을 꽉 쥐었다. 제가 어떻게 하면 되죠? 그에게 메시지를 보내세요. 당신 어머니가 위중해서 급히 돈이 필요한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지만 5천만 원이 부족하다고 어떻게 좀 해줄 수 없냐고요. 그가 믿을까요? 믿을 겁니다. 박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그의 눈에 당신은 아직도 속이기 쉬운 박서연이니까요. 효심 깊고 마음 약하고 큰일이 닥치면 어쩔 줄 모르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집은 그의 한국 내 가장 큰 재산입니다. 그는 당신이 마음대로 집을 담보 잡는 걸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겁니다. 그의 성격상 즉시 당신에게 연락할 거고 심지어 당신을 안심시키기 위해 돈을 좀 붙여주며 미국에서도 집안일을 걱정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 할 겁니다. 그 다음은요? 그 다음엔 담보대출에 문제가 생겨서 본인이 직접 와서 서명해야 한다고 하세요. 그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그가 한국 땅을 밟는 순간 법이 그에게 대가가 무엇인지 알려줄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차가운 바람 속에 서서 심호흡을 했다. 매서운 공기가 폐를 채우자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카카오톡을 열어 차단 목록에 있는 김민준을 다시 친구로 추가했다. 익숙한 프로필 사진을 한참 바라보다가 타자를 치기 시작했다. 민준 씨, 미국에서는 잘 지내요? 어머님 병은 좀 어떠세요? 계속 연락이 안 돼서 너무 걱정했어요.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대화창 상단에 상대방이 입력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떴다가 사라졌다. 몇 분 후 김민준에게서 긴 답장이 왔다. 서연아, 미안해. 여기가 너무 바빠서. 병원 신호도 잘 안 터지고 어머니가 막 1차 항암 치료 마치셨는데 부작용이 심해서 계속 옆에서 간호하느라 핸드폰 충전할 시간도 없었어. 근데 당신은 이제야 연락했네? 며칠 동안 메시지 한 통 없더니 적반하장. 그의 주특기였다. 나는 냉소를 삼키며 무력한 아내 연기를 계속했다. 미안해요, 저도 이쪽에 일이 생겨서 엄마가 간암 말기 진단을 받으셨어요. 의사 선생님이 당장 수술해야 한다는데 수술비가 8천만 원이래요. 집에 있는 돈 다 끌어모았는데 5천만 원이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 집을 은행에 담보로 맡겼어요. 그런데 은행에서 서류에 문제가 있다고 대출이 늦어진대요. 이번에는 상대방이 입력 중입니다. 라는 문구가 훨씬 오래 떠 있었다. 5분쯤 지났을까 억지로 분노를 누른 듯한 김민준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뭐라고? 집을 담보로 맡겼다고? 박서연, 너 미쳤어. 그건 우리 집이야. 어떻게 나랑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해? 당신이랑 연락이 안 됐잖아요. 내가 얼마나 전화를 하고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장 한 번 했어요? 엄마는 병원에서 돈만 기다리고 있는데 내가 어떡해요? 나는 일부러 울먹이며 무너지는 듯한 목소리로 음성 메시지를 보냈다. 연기가 너무 완벽해서 나 자신도 속을 뻔했다. 역시나 김민준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하지만 그 속에는 감출 수 없는 초조함이 묻어났다. 서연아, 진정해. 장모님 아프신 건 나도 마음 아파. 하지만 집 담보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 일단 내가 여기서 어떻게든 돈을 좀 마련해서 붙여줄게. 집담보 문제는 일단 보류해. 내가 돌아가서 처리할 테니? 응? 당신이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기다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는 계속해서 그를 몰아붙였다. 민준 씨, 저 정말 미칠 것 같아요. 의사 선생님이 길어야 2주래요. 그 안에 수술해야 한다고요. 제발 어떻게 좀 해봐요. 오랜 침묵. 나는 전화기 저편에서 김민준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을 모습을 상상했다.
그는 아마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효자 아들 노릇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당장 한국으로 돌아가 15억 원짜리 집을 지킬 것인가? 집이 이겼다. 10분 후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서연아, 걱정 마. 내가 있잖아. 내가 최대한 빨리 비행기표 예매해서 돌아갈게. 장모님 병도 늦출 수 없고 집 문제도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일단 기다려. 내가 곧 돌아가서 처리할게. 이 얼마나 책임감 넘치는 남편인가. 정말요? 정말 돌아올 수 있어요? 나는 기쁜 척 물었다. 정말. 어머니 병세는 조금 안정됐고 간병인도 있으니 괜찮을 거야. 내가 먼저 한국 가서 은행 쪽 잘 구슬려 봐. 내가 곧 가서 서명할 테니 담보 진행 서두르지 말라고. 우리가 돌아가서 같이 방법을 찾아보자. 알았지? 네, 기다릴게요. 나는 이 세 글자를 치고 한 문장을 덧붙였다. 민준 씨, 고마워요. 당신 없었으면 저 정말 어떡할 뻔했어요. 바보같이. 네가 내 아내인데 내가 안 도우면 누가 돕겠어. 나는 그 문장을 쳐다보다가 속이 울렁거리는 것을 느꼈다. 카카오톡을 닫고 나는 즉시 박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다고 합니다. 잘 됐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에는 만족감이 묻어났다. 모든 서류를 준비해두고 그가 입국하기만 기다리겠습니다. 그가 도착하는 즉시 법원의 이혼 소송과 재산 보전 신청을 접수할 겁니다. 박서연 씨,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이제부터 힘든 싸움이 될 겁니다. 준비됐습니다. 그의 배신을 안 그 순간부터 저는 이미 준비가 끝났습니다. 3일 후 나는 김민준에게서 항공편 정보를 받았다. 그는 뉴욕에서 서울로 오는 직항편을 예매했다. 도착 시각은 한국 시간으로 밤 10시 30분. 정말 속이 타긴 탔나 보다. 나는 마중 나가는 대신 공항 근처 호텔에 도착 출구가 정면으로 보이는 방을 잡았다. 밤 10시 40분. 나는 창가에서 망원경으로 그 익숙한 모습을 포착했다. 김민주는 검은색 롱패딩을 입고 작은 캐리어를 끈 채 도착 출구를 빠르게 빠져나오고 있었다. 그는 걸으면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명백한 짜증이 서려 있었다. 한유라에게 하는 걸까? 아니면 위중하다는 그의 어머니에게? 나는 핸드폰을 들어줌을 당겨 그의 얼굴을 선명하게 찍었다. 그가 무언가 느꼈는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이쪽을 올려다봤다. 나는 즉시 몸을 뒤로 빼 커튼 뒤로 숨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몇 초 후 다시 내다보았을 때 그는 이미 택시를 타고 밤속으로 사라진 뒤였다. 나는 망원경을 내려놓고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화면에는 박 변호사가 오후에 보내준 이혼소송장과 재산보전 신청서가 떠 있었다. 소송장에는 김민준의 죄목이 조목조목 나열되어 있었다. 혼인 기간 중 타인과 동거 사실상, 부부 공동 재산, 악의적 은닉, 사기, 유기. 모든 혐의에는 명백한 증거가 첨부되어 있었다. 나는 마우스를 스크롤해 마지막 원고 서명란에 내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타이핑했다. 박서연. 그리고 모든 파일을 압축해 박 변호사에게 회신했다. 메일 본문에는 단 한 문장만 썼다. 변호사님,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창밖의 서울은 불빛으로 찬란했다. 이 도시의 밤은 결코 상처받은 자의 것이 아니었다. 어둠 속에서 방향을 깨닫고 반격을 결심한 자들의 것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김민준에게서 온 카카오톡 메시지였다. 서연아, 나 비행기에서 내렸어. 일단 진정하고 나 지금 집으로 갈 테니 만나서 얘기하자. 나는 그의 메시지를 보며 태연한 척하고 있을 그의 표정을 상상했다. 나는 천천히 한 글자 한 글자 명확하게 답장을 쳤다. 집에서 기다릴게. 내가 당신을 위해 준비한 이 마지막 서프라이즈를 보러 오는 당신을 김민준이 열쇠로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거실 소파에 꼿꼿이 앉아 있었다. 고요한 밤, 열쇠가 돌아가는 소리가 유난히 선명하게 들렸다. 문이 열리고 발소리,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구르는 소리가 이어졌다. 서연아, 나왔어. 현관에서 들려오는 그의 목소리에는 억지로 꾸며낸 피로와 걱정이 섞여 있었다. 나는 거실 등 대신 소파 옆 스탠드 등 하나만 켜두었다. 희미한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고 거실로 들어서는 그의 얼굴 표정을 똑똑히 볼 수 있게 해주었다. 피곤함에서 초조함으로,
그리고 의아함으로, 마지막에는 믿을 수 없다는 경악으로 굳어졌다. 그는 거실 한가운데에 마치 얼어붙은 동상처럼 서서 텅 빈 방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소파는 그대로였지만 쿠션이 사라졌다. TV 장식장은 있었지만 TV가 없었다. 벽에 걸려있던 웨딩 사진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희미한 사각형 자국만 남아있었다. 식탁은 있었지만 그 위에 꽃병과 찻잔 세트는 온데간데 없었다. 집 전체가 마치 강도를 맞은 듯 혹은 아무도 살지 않았던 것처럼 가장 기본적인 가구의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있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김민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꽥 고개를 돌려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에서 나는 처음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을 읽었다. 죄책감도 미안함도 아닌 자신의 영역을 침범당한 자의 순수한 분노였다. 박서연, 집에 도둑이라도 들었어? 왜 신고 안 했어? 내 물건들은 다 어디 갔어? 당신 물건? 나는 소파에서 천천히 일어서며 그를 보았다. 이 집에 당신 물건이라는 게 뭐가 있었죠? 김민주는 순간 멍해지더니 이내 더욱 거세게 화를 냈다. 무슨 소리야? 이 집 내가 산 거고 여기 있는 물건들 다 우리 부부 공동재산이야. 박서연, 내가 며칠치 비웠다고 집을 이 꼴로 만들어놔? 당신 집? 나는 그 두 단어를 반복하며 가볍게 웃었다. 김민준 씨, 당신 지금 미국 어느 병원에서 오시는 길이에요? 어머님이 항암 치료 받던 병원? 아니면 당신이 결혼식 올린 그 해변 저택? 시간이 어진 듯했다. 김민준의 얼굴은 깨진 거울 조각처럼 분노, 경악, 당황, 그리고 억지로 꾸며낸 강경함이 뒤엉켜 일그러졌다. 그는 입을 번긋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너 무슨 헛소리야? 그가 겨우 목소리를 되찾았지만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무슨 결혼식? 서연아, 당신 너무 힘들어서 헛것이라도 본 거야? 우리 엄마는 아직 병원에 누워 계신데 됐어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얼음 송곳처럼 그의 모든 거짓말을 끊어냈다. 김민준 씨, 연극은 이제 끝났어요. 당신 어머니가 위암 말기라 미국까지 치료받으러 가야 해서 나까지 따라가는 건 짐만 된다고 했죠? 나는 그에게 한 걸음씩 다가갔다. 그는 반사적으로 뒷걸음질치다. 텅 빈 TV 장식장에 등이 부딪혔다. 김민준 씨, 당신 어머니 안색이 참 좋으시던데요? 휠체어에 앉아서도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고 박수도 힘차게 치시고 미국 의료기술이 정말 대단하긴 한가 봐요. 3일 만에 위암 말기 환자를 그렇게 혈색 좋게 만들어서 아들 결혼식에 참석하게 하다니.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나 미행했어? 그럴 시간 없어요. 나는 그에게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는 것을 맡았다. 달콤하고 자극적인 그가 늘 쓰던 우디 계열과는 전혀 다른 향이었다. 이진 씨, 기억해요? 내 중학교 동창, 뉴욕에 사는 그 친구가 당신이랑 한유라 씨 결혼식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더라고요. 정말 로맨틱했어요. 푸른 바다, 하얀 백사장, 꽃. 아, 맞다. 한유라 씨한테 고맙다고 전해줘요. 그 웨딩드레스. 내가 입었던 것보다 훨씬 예쁘던데요? 서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설명할게. 김민준이 내 팔을 잡으려 했지만 나는 몸을 비켜 피했다. 뭘 설명해요? 당신 어머니 병을 핑계로 날 속이면서 소꿉친구랑은 개인저택에서 사랑을 맹세한 거? 아니면 우리 공동재산을 한유라 계좌로 한 푼, 두 푼 빼돌린 거? 그것도 아니면 내가 순순히 이혼해주길 바라면서 이 집 절반을 챙겨 미국으로 떠날 계획이었던 거? 나는 5일간 참았던 말들을 그의 얼굴에 하나씩 내던졌다. 김민준의 얼굴은 점점 더 하얗게 질렸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다. 그는 무어라 말하려 했지만 모든 말이 목구멍에 걸려 부서진 숨소리만 낼 뿐이었다. 김민준 씨, 8년이에요.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내가 당신이랑 8년을 살았어요. 당신이랑 반지하에서 살았고 한 달 내내 라면만 먹었고 당신 야근할 때 같이 밤새웠고 당신 어머니한테 온갖 구박받으면서 시중 들었어요. 나는 우리가 부부고 고난을 함께하는 동반자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죠? 당신 눈에 나는 그냥 바보, 걸림돌, 깨끗하게 치워버려야 할 귀찮은 존재였을 뿐이에요. 아니야, 그가 드디어 말을 되찾았다. 목소리는 쉰소리가 났다. 서연아, 내 말 들어줘.
유라랑은. 그건 실수였어. 엄마가 계속 유라를 좋아하셨어. 손주 보고 싶어 하셨는데 우리는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도 아이가 없었잖아.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없었던 게 누구 때문인데요? 나는 버럭 소리를 질렀다. 눈가가 뜨거워졌지만 필사적으로 참았다. 김민준 씨, 옛날에 우리 아직 젊으니까 일에 집중하고 아이는 나중에 갖자고 한 게 누구였죠? 내가 처음 임신했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지우자고 설득한 건 누구였고요? 그 후로 매번 생기면 낳자고 해놓고 막상 내가 임신하면 온갖 핑계를 대면서 포기하게 만든 건 누구였냔 말이에요. 3번. 나는 그를 위해 3번이나 유산했다. 집이 좁아서, 직장이 불안정해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어머니 건강이 안 좋아서, 그때마다 그의 이유는 넘쳐났다. 이제야 알겠다. 그는 아이를 원하지 않은 게 아니었다. 나와의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서연아, 과거 일은 내가 잘못했어. 하지만 난 진심으로 당신을, 김민주는 한 걸음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그의 눈에는 놀랍게도 정말 후회하는 듯한 빛이 어렸다. 유라랑은 정말 한순간의 실수였어. 엄마가 부축이셨어. 유라네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고, 우리도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해줄 거라고. 내가 정말 귀신에 씌었었나 봐. 서연아,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나 유라랑 깨끗하게 정리하고 우리 다시 잘 살아보자. 응? 잘 살자고요. 나는 그의 후회로 가득 찬 얼굴을 보며 헛웃음이 나왔다. 김민준 씨, 어머니가 시켰다고요? 한유라가 시켰다고요? 그럼 결혼 전 집 팔아서 재산 빼돌린 거? 가짜 진단서로 날 속인 것도 남이 시킨 건가요? 미국에서 혼인신고한 것도 누가 목에 칼이라도 들이밀고 시켰어요? 그의 동공이 급격히 수축했다. 너, 그걸 어떻게? 내가 어떻게 하냐고요? 당신이 미국에서 혼인신고할 계획이었던 거? 나는 차갑게 웃으며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그의 눈앞에 들이밀었다. 지은이가 보내준 한유라의 인스타그램 캡처 사진이었다. 9개의 결혼식 사진 중앙에 나란히 놓인 2권의 결혼 증명서 사진이 있었다. 영어로 된 뉴욕 주정부에서 3일 전에 발급한 증명서였다. 김민준의 얼굴은 완전히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모든 기력을 잃은 사람처럼 비틀거리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았다. 서연아, 그는 고개를 숙이고 머리를 감싸 쥐었다.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더 기회를 줘. 내가 다 네 말대로 할게. 우리 서울 떠나서 다른 데 가서 다시 시작하자. 응? 싫어요. 나는 핸드폰을 집어넣었다.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평온했다. 김민준 씨, 우리 사이는 당신이 결혼식장에서 한유라 씨에게 반지를 끼워준 그 순간에 끝났어요. 아니, 이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한 그 순간에 이미 끝났다고요. 나는 소파 옆에 놓아두었던 서류 봉투를 집어 그의 앞에 던졌다. 이혼 합의서예요. 읽어보고 문제 없으면 사인해요. 김민주는 고개를 들었다. 연기인지 진심인지 모를 붉은 눈으로 그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 봉투를 열어 얇은 종이 2장을 꺼냈다. 몇 줄 읽지 않아 그의 얼굴색이 변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가 고개를 들며 날카롭게 소리쳤다. 부부 공동재산 내가 한 푼도 못 받는다고? 박서연, 너 미쳤어? 저 집 내 지분도 절반이나 있단 말이야. 그리고 예금? 나는 그를 내려다보았다. 김민준 씨, 우리 공동 계좌에는 352만 6천 원이 남아 있어요. 나머지 8천만 원이 어떻게 투자 실패로 사라졌는지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릴까요? 당신 결혼 전 오피스텔 판 돈 1억 5천만 원이 결국 누구 계좌로 들어갔는지도요? 그는 목이 졸린 사람처럼 입만 뻥끗할 뿐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리고 집은, 나는 천천히 허리를 숙여 그의 눈을 마주했다. 당신이 오기 전에 제가 이미 팔았어요. 전액 현금 15억 원. 돈은 이미 제 통장에 있고요. 팔았다고? 김민주는 불에 댄 듯 벌떡 일어났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다. 박서연, 네가 감히 내 집을 팔아? 그건 내 집이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 집이죠. 나는 그의 말을 정정했다. 그리고 제 자격은 지난 8년간 대출금을 갚고 이 집을 꾸려온 게 바로 저라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당신은 재산을 빼돌리고 바람을 피우고 사기 결혼을 했죠. 그리고 곧 법원에서 당신 명의의 모든 자산,
당신이 빼돌린 돈까지 전부 동결시킬 거라는 사실이 바로 제 자격입니다. 김민진 씨, 당신 계산이 아주 빠르다고 생각했죠? 내가 알려줄게요. 당신이 빼돌린 돈 한 푼까지 내가 전부 기록해뒀어요. 당신이 한유라한테 쓴 돈 전부 내가 다 받아낼 수 있다고요. 너 녹음했어? 날 조사했다고? 그가 드디어 상황을 파악하고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박서연, 너 처음부터 알고 있었구나. 날 속인 거였어. 속였다고요? 나는 웃었다. 눈물이 나올 것 같은 웃음이었다. 김민준 씨, 먼저 날 속인 건 당신이에요. 먼저 날 바보 취급하고 디딤돌 삼아 내 8년의 청춘과 진심을 발밑에 짓밟은 건 당신이라고요. 내가 지금 하는 건 당신이 내게 했던 짓을 하나씩 되돌려주는 것 뿐이에요. 나는 몸을 일으켜 문을 가리켰다. 사인하든지 아니면은 법정에서 보든지 당신이 선택해요. 참고로 말해두지만 중혼죄는 징역형이에요. 미국 결혼증명서가 한국에서 바로 인정 안 된다고 해도 당신이 한유라와 부부 행세를 하며 동거하고 결혼식 영상과 증인들이 있는 이상 당신이 빠져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김민주는 이혼 합의서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분노와 원망, 억울함이 뒤섞인 눈으로 나를 노려보았다. 그 어디에도 죄책감은 없었다. 한참 뒤 그가 쉰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박서연, 너 정말 독하다. 당신만 할까요? 나는 몸을 돌려 더는 그를 보지 않았다. 사인해서 테이블 위에 올려두세요. 내일 제 변호사가 가지러 올 겁니다. 그리고 집 한 돈, 당신 몫은 법 절차에 따라 처리할게요. 당신이 그동안 빼돌린 공동 재산과 제게 준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다 지불하고 난 뒤에요. 나는 문가에 놓아두었던 캐리어를 끌고 문을 열었다. 박서연, 그가 등 뒤에서 쉰 목소리로 외쳤다. 넌 예정이라는 것도 없어? 8년이야. 우리가 함께한 게 8년이라고. 나는 문 앞에서 멈춰섰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김민준 씨, 예정은 당신이 한유라와 반지를 교환하던 그 순간에 이미 죽었어요. 나는 문을 닫았다. 그와 거짓과 배신으로 가득 찬 그 집을 함께 등 뒤로 가두었다. 복도의 센서 등이 켜졌다가 꺼졌다. 나는 캐리어를 끌고 칠흑 같은 계단을 내려갔다. 울지 않았다. 눈물은 진실을 안. 그날 이미 다 흘렸다. 지금 남은 것은 차갑고 단단한 결심뿐이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박 변호사의 메시지였다. 박서연 씨, 김민준 씨의 입국이 확인되었습니다. 법원의 재산보전 신청은 내일 아침 바로 접수 가능합니다. 그리고 알아봐달라고 하셨던 한유라 아버지 회사 건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내일 뵙고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는 네 라고 답장했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했다. 나는 안으로 들어가 금속 문에 비친 내 흐릿한 모습을 보았다.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무섭도록 빛나고 있었다. 김민준, 게임이 끝났다고 생각했니? 아니, 이건 1라운드일 뿐이야. 그리고 넌 이미 모든 걸 잃었어.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며 숫자가 하나씩 바뀌었다. 마치 내 인생이 바닥을 친 후 드디어 반등을 시작하는 것처럼. 아파트 입구를 나서자 겨울밤의 찬바람이 칼날처럼 얼굴을 스쳤다. 나는 패딩 점퍼에 옷깃을 올리고 캐리어를 끌며 길가에 서 있는 검은색 세단으로 향했다. 차창이 내려가고 안경을 쓴 박 변호사의 지적인 얼굴이 나타났다. 타세요, 박서연 씨. 나는 뒷좌석 문을 열어 캐리어를 싣고 조수석에 앉았다. 차 안의 온기가 순식간에 추위를 녹여주었다. 그 사람 반응이 어떻던가요? 박 변호사가 차를 출발시키며 물었다. 변호사님이 예상하신 그대로예요. 나는 방금 전의 상황을 간단히 설명했다. 사인 안 하겠다고, 제가 자기를 속였다고, 제가 독하다고 하더군요. 박 변호사는 피식 웃었다. 적반하장은 저런 인간들의 기본 소양이죠. 그가 발악할수록 우리가 급소를 제대로 찔렀다는 뜻입니다. 이혼 합의서에 사인을 안 해도 괜찮습니다. 소송 절차는 이미 시작되었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가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녀는 콘솔 박스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내게 건넸다. 이건 한유라의 아버지, 한태식의 회사 자료입니다. 좀 흥미롭더군요. 나는 봉투를 받아 차 안에 희미한 불빛에 의지해 서류를 펼쳤다. 한태식 61세, 20년 전 미국으로 이민, 뉴욕에서 화성무역이라는 회사를 운영.
주로 의류와 생필품 도매업을 하며 미국 동부의 한인마트를 상대로 장사, 회사 규모는 크지 않고 연 매출은 약 500만 달러에 수익은 미미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뒷페이지를 보세요. 박 변호사의 말에 뒷장으로 넘기자 화성무역의 최근 3년간 세금 신고 기록과 은행 거래 내역이 있었다. 붉은 펜으로 동그라미 쳐진 몇몇 거래가 유독 눈에 띄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간단히 말해 한태식의 회사가 한국 내 몇몇 기업의 자금 세탁 통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차 안에서 유난히 냉정하게 울렸다. 수출입 무역의 편의를 이용해 물품 가액을 부풀려 신고하는 방식으로 국내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는 거죠. 최근 몇 년간 외화 유출 단속이 심해지자 그의 작은 회사가 개미 이사 같은 채널 중 하나가 된 겁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거 불법이잖아요? 물론입니다. 게다가 액수도 적지 않아요. 박 변호사가 핸들을 꺾어 차를 큰 길로 진입시켰다. 한태식은 아주 조심스럽게, 건당 금액은 작게, 하지만 자주 거래하는 방식을 썼습니다. 지난 2년간 총 20억 원 정도를 취급했고 수수료로 5%인 1억 원을 챙겼죠. 한씨 집안에는 적지 않은 돈입니다. 김민준도 이걸 알았을까요? 그게 더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세요. 마지막 페이지에는 서명란 복사본이 있었다. 화성무역의 최근 반년간의 서류 중 몇몇 특수거래의 담당자 서명란에 익숙한 한글 세 글자가 적혀 있었다. 김민준? 일부러 흘려 쓴 글씨였지만 나는 그의 필체를 알아볼 수 있었다. 그도 가담한 거군요. 목이 타는 듯 했다. 시기상으로 보면 그가 최근 2번 미국으로 출장을 갔을 때 접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태식은 건강이 안 좋고 딸인 한유라는 사업에 문외한이니 김민준이 그 빈자리를 채운 거죠. 아마 이것이 한태식이 그에게 딸을 허락한 이유 중 하나일 겁니다. 일도 잘하고 속사정도 아는 사위를 들이는 게 남보다 낫다고 판단했겠죠. 그러니까 김민준은 미국에서 사랑뿐만 아니라 돈 세탁이라는 손쉬운 돈벌이 수단까지 찾은 거군요. 이 증거들이 도움이 될까요? 나는 서류 봉투를 꽉 쥐었다.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한태식의 수법은 은밀해서 이 장부와 서명만으로는 김민준의 직접적인 범죄를 입증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한국 내 공범 정보, 자금 흐름, 구체적인 거래 기록이 필요합니다. 김민준은 조심성이 많아서 컴퓨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의 컴퓨터에 없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없는 건 아니죠. 박 변호사는 의미심장하게 말했다. 박서연 씨, 김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친구들이 몇 명 있다고 하셨죠? 머릿속에 불이 번쩍 켜졌다. 설마 그 친구들이 단순히 돈만 빌려준 게 아니라는 건가요? 똑똑하시군요. 박 변호사가 웃었다. 제가 이미 조사해봤습니다. 그 친구들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거나 무역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김민준에게 돈을 빌려준 시점은 공교롭게도 한태식의 회사에 자금이 유입된 시점과 일치합니다. 제 추측으로는 그들은 돈을 빌려준 게 아니라 김민준을 통해 돈 세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기다려야 합니다. 박 변호사가 24시간 카페 앞에 차를 세우며 말했다. 김민준이 스스로 꼬리를 드러낼 때까지요. 그가 갑자기 귀국한 건 한태식 쪽에서 처리해야 할 자금이 있기 때문일 겁니다. 그가 당신을 구슬려 집한 돈을 받아내려는 것도 그쪽에 구멍을 메우거나 다음 거래를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함이겠죠. 우리는 그를 주시하다가 그가 그 친구들에게 연락하기만 기다리면 됩니다. 카페에 들어가 구석에 자리를 잡았다. 박 변호사는 아메리카노를, 나는 따뜻한 우유를 시켰다. 아, 맞다. 박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선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보셔야 할 겁니다. 봉투 안에는 사진 몇 장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사진은 김민준과 한유라가 보석상에서 찍은 것이었다. 그가 그녀의 손에 다이아몬드 반지를 끼워주고 있었고 한유라는 활짝 웃고 있었다. 사진 오른쪽 하단에는 2025년 10월 5일이라는 날짜가 찍혀 있었다. 3개월 전 김민준이 제주도로 일주일간
출장을 간다고 했던 때였다. 두 번째 사진은 김민준, 한유라, 한태식의 골프장 사진이었다. 세 사람 모두 운동복 차림으로 활짝 웃고 있었다. 날짜는 2025년 11월 20일. 그때 김민주는 시어머니가 허리가 아파 입원해서 3일간 병원에서 간병해야 한다고 했었다. 세 번째 사진은 한유라의 초음파 사진이었다. 중요 정보는 가려져 있었지만 임신 6주 초라는 글자는 선명했다. 검사 날짜는 2026년 1월 15일. 김민준이 시어머니를 모시고 미국으로 떠나기 일주일 전이었다. 나는 그 초음파 사진을 보며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내가 그를 위해 세 번째 유산을 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미 다른 여자를 임신시킨 것이었다. 한유라가 임신했습니다. 박 변호사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돌려놓았다. 이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이자 나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은 김민준이 그녀와 부부처럼 동거했다는 사실을 더욱 확실히 증명해 주므로 중혼죄 인정에 유리하다는 점입니다. 나쁜 소식은 만약 아이가 태어난다면 양육권과 재산 분할 문제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는 점이죠. 나는 중얼거렸다. 몇 년 전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유감이지만 이번에도 아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라는 의사의 말을 듣던 그 절망감이 떠올랐다. 나는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을 때 눈에는 얼음 같은 냉기만 남았다. 변호사님, 저는 그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단순히 이혼이나 재산 분할이 아니에요. 저는 그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모든 사람에게 버림받게 하고 싶어요. 지난 8년, 그리고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새 아이의 몫까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모든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다고요. 박 변호사는 나를 보며 안경 너머의 눈으로 일종의 감탄을 보냈다. 박서연 씨, 제가 이 사건을 맡은 것은 당신이 피해자이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반격할 용기와 결단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법이 당신에게 찾아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의 재산과 정의입니다. 그 외의 것들은 법 외적인 수단이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법만 아니라면요. 내가 덧붙였다. 물론입니다. 박 변호사가 웃었다. 우리는 변호사지 조폭이 아닙니다. 제 말은 때로는 여론도 좋은 칼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켜서 한 화면을 내게 보여주었다. 지역 생활 커뮤니티 게시판이었다. 제목은 8년의 사랑, 돈 많은 소꿉친구에게 졌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글쓴이는 익명이었지만 시어머니의 위암 진단, 남편의 미국행, 아내의 배신 발견, 귀국 후의 대치 상황까지 실명과 일부 디테일을 제외하면 내 이야기와 똑같았다. 게시글은 어제 올라왔는데 이미 댓글이 수백 개나 달려 있었다. 이건 제 비서가 익명으로 올린 겁니다. 박 변호사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효과가 좋네요. 댓글 대부분이 남자를 욕하고 글쓴이를 동정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작이라는 의심도 있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사건을 일정 범위 내에서 확산시켜 나중에 필요할지 모를 여론의 지지를 미리 확보해두는 것입니다. 나는 댓글을 훑어보았다. 언니, 당장 도망쳐요. 저런 놈이랑 왜 살아요? 위암 말기가 3일 만에 결혼식 참석? 시어머니가 슈퍼맨이세요? 재산 은닉 덕이 바람 버기 사기 결혼 인생 종치기 할 수 있음. 증거 잘 모으세요. 꼭 좋은 변호사 만나서 탈탈 털어버리세요. 후기 기다립니다. 마음속 차갑고 단단했던 곳에 작은 균열이 생기며 온기가 스며들었다. 이 세상에는 아직 정의를 믿고 피해자의 편에 서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천만에요. 제 일인걸요. 박 변호사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우리는 두 가지 일을 해야 합니다. 첫째, 김민준이 그의 친구들에게 연락해 돈 세탁 증거를 잡는 것. 둘째, 한태식의 회사에 대한 더 많은 정보, 특히 내부 장부 같은 것들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은 뉴욕에 있는 당신 친구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네요. 이지은, 그녀는 한유라를 알지 않는가? 그 친구를 통해 한유라에게서 정보를 좀 캐내볼 수 있을까요? 굳이 티내지 않고 그냥 잡담하듯이요. 한유라는 지금 임신까지 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방심하고 있을 때라 말 실수하기
쉽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지은이에게 내일 영상통화를 하자고 메시지를 보냈다. 메시지를 보내자마자 핸드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김민준이었다. 나와 박 변호사는 눈을 마주쳤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녹음 버튼을 누른 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전화기 저편에서 분노를 억누른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박서연, 너 어디야? 무슨 일이에요? 내 목소리는 파도 하나 잃지 않았다. 그 이혼 합의서 나 동의 못해. 그 집은 우리 공동재산이야. 네가 뭔데 혼자 팔아? 돈은 어쨌든 15억 한 푼도 빠짐없이 절반 내놔. 그러죠. 나는 말했다. 단 우리 부모님이 결혼할 때 주셨던 예단비 3천만 원 돌려주고 당신이 빼돌린 공동예금 8천만 원 돌려주고 결혼 전 집 한 돈 1억 5천만 원 토해내고 그동안 한유라한테 쓴 돈 전부 갚으면요. 우리 앉아서 차분히 계산해봐요. 그 15억을 어떻게 나눠야 할지. 김민주는 말문이 막혔는지 한참 뒤에야 이를 갈며 말했다. 박서연, 너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 돈 내가 번 돈이야. 내 마음대로 쓸 수 있어. 그리고 집은 우리 부모님이 사주신 거잖아. 계약금 2천만 원, 대출 1억 8천만 원. 지난 8년간 월 120만 원씩 제 월급 통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김민준 씨, 은행 거래 내역서 뽑아서 하나하나 계산해 드릴까요? 당신이 매달 나한테 준 생활비 300만 원 빼고 나머지 돈은 다 어디 갔죠? 정말 투자 실패로 날아갔나요? 아니면 당신의 소꿉친구와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먹여 살리는 데 썼나요? 전화기 저편은 죽음 같은 정적이 흘렀고 그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다. 한참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을 때 목소리는 지친 듯한 애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서연아, 우리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8년 정이 있는데 정말 이렇게 나를 막다른 길로 몰아야겠어? 유라, 걔 임신했어. 나를 필요로 하고 아이도 아빠가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요? 나는 그의 말을 잘랐다. 그래서 나는 당신들한테 속아서 모든 걸 잃고 당신들 세 식구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서 축복이라도 해줘야 한다는 건가요? 그런 뜻이 아니, 김민준 씨. 나는 얼음처럼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다시는 저한테 전화하지 마세요. 할 말 있으면 제 변호사랑 하세요. 그리고 내일 법원에서 재산 보전 통지서가 당신에게 갈 겁니다. 당신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카드, 페이 전부 동결될 거예요. 마음의 준비나 해두세요. 박서연, 네가 감히? 내가 감히 하는지 아닌지 두고 보세요. 나는 전화를 끊고 핸드폰을 꺼버렸다. 카페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흘렀다. 박 변호사가 컵을 드러내게 신호를 보냈다. 아주 잘했습니다. 나는 우유잔을 들어 그녀의 컵에 가볍게 부딪혔다. 맑은 소리가 울렸다. 마치 전쟁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 소리처럼. 창밖의 서울은 밤이 깊었지만 나는 알았다. 날은 곧 밝아올 것이고 어떤 이들의 칠흑 같은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카페에서 나와 박 변호사는 나를 부모님 댁에 데려다 주었다. 차 안에서 그녀는 전화를 한 통 받더니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전화를 끊고 그녀가 말했다. 좋은 소식이네요. 김민준이 미끼를 물었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연락했나요? 그 이상입니다. 박 변호사의 입가에 냉소가 걸렸다. 방금 그 친구 중 한 명인 이동훈에게 전화해서 내일 점심에 만나자고 했답니다. 큰 건수가 있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다고. 가급적 현금으로요? 이동훈은 예전에 그에게 3천만 원이라는 가장 큰 돈을 빌려줬던 사람이었다. 작은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다. 벌써부터 기다릴 수가 없었나 보네요. 궁지에 몰린 개는 짖기 마련이죠. 박 변호사가 방향 지시등을 켰다. 그가 돈이 급한 이유는 한편으로는 당신을 구슬리기 위함이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한태식 쪽에서 재촉하기 때문일 겁니다. 제가 알아본 바로는 한태식의 회사가 최근 거래 대금을 받지 못해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에서 돈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의 미국 회사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김민주는 어떻게든 돈을 구해야만 하는 거죠. 그리고 그는 은행 감시가 두려워 일반적인 송금 대신 현금 거래를 요구한 거고요. 박 변호사가 낡은 아파트 단지 앞에 차를 세웠다. 부모님 댁이 여기 맞으시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익숙한 6층짜리 아파트를 바라보았다. 3층 창문에 불이 켜져 있었다. 내 방이었다. 어머니는 분명 나를 기다리고 계실 것이다.
박서연 씨, 오늘 밤은 푹 쉬세요. 내일이 결정적인 날입니다. 박 변호사가 명함을 한 장 건넸다. 제가 거래하는 흥신소입니다. 조사장이라고? 믿을 만한 분입니다. 내일 김민준과 이동훈이 만날 때 이분이 모든 과정을 촬영하며 증거를 수집할 겁니다. 나는 명함을 받았다. 비용은 일단 제 앞으로 달아두십시오. 사건 끝나고 한 번에 정산하죠. 박 변호사가 손을 저었다. 너무 걱정 마세요. 이 싸움 우리가 이깁니다. 집에 돌아오니 부모님은 역시나 주무시지 않고 계셨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아 작은 소리로 TV를 보고 계셨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무언가를 끓이고 계셨다. 냄비에서는 달콤한 대추차 냄새가 풍겨왔다. 왔구나. 아버지가 돋보기를 벗고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셨다. 안색이 안 좋네. 일이 잘 안 풀렸니? 아니요. 잘 풀렸어요. 나는 겉옷을 벗으며 최대한 밝게 말했다. 집도 팔았고 돈도 받았고 이혼 소송도 변호사님이 잘 처리하고 계세요. 어머니가 끓인 차를 들고 나오셨다. 눈가가 붉은 걸 보니 우셨던 모양이다. 어머니는 내 앞에 찻잔을 내려놓고 아무 말 없이 내 머리를 쓰다듬으셨다. 따뜻할 때 마셔라. 마시고 푹 자. 아무리 큰일이라도 자고 일어나면 괜찮아질 거야. 그 순간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나에게는 더 이상 약해질 자격이 없었다. 다음날 오전 나는 흥신소 조사장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박서연 씨, 타깃이 움직였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뒤따라가면서 계속 연락드리겠습니다. 나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조사장이 보내준 실시간 위치 공유 링크를 켰다. 지도 위에서 김민준을 나타내는 빨간 점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다. 오전 10시 45분 빨간 점이 강남의 한 고급 일식집 앞에서 멈췄다. 들어갔습니다. 2층 룸이고 다른 한 명은 이미 와 있네요. 40대쯤 돼 보이는 남성, 짧은 머리에 검은색 재킷, 이동훈이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옆방을 잡았고 장비 설치도 끝났습니다. 녹음은 문제 없을 겁니다. 나는 부모님 댁 서재에 앉아 노트북 화면에 녹음 프로그램을 띄워놓고 있었다. 박 변호사는 내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이어폰에서 처음에는 식기 부딪히는 소리와 잡담이 들리더니 곧 김민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억지로 친한 척하는 목소리였다. 동훈이 형 오랜만이야. 요즘 사업은 어때? 그냥 그렇지 뭐 밥은 먹고 산다. 이동훈으로 추정되는 사야한 목소리가 답했다. 너 임마 미국 가서 잘 산다더니 어떻게 갑자기 돌아왔냐? 네. 어머니는 괜찮으시고? 어머니는 괜찮으셔. 수술 잘 됐어. 김민준이 가볍게 넘겼다. 내가 이번에 돌아온 건 급한 일이 있어서 형한테 또 부탁 좀 하려고. 부탁이야 뭐. 근데 민준아, 저번에 그 5천만 원 석 달 안에 갚는다더니 벌써 반년이 넘었다. 나도 돈이 굴러야 먹고 사는 사람인데 알지? 형, 걱정 마. 이번에 싹 다 갚을게. 이자까지 쳐서. 그리고 이번엔 돈 빌리려는 게 아니라 완전 대박 사업이 하나 있는데 형이랑 같이 하려고. 사업? 무슨 사업? 이어폰 속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다. 김민준이 목소리를 낮췄다. 형, 화성무역 알지? 이동훈의 목소리가 눈에 띄게 경계심을 띄었다. 그 얘기를 왜 꺼내? 한태식 사장님이 내 장인어른이셔. 김민준의 목소리에는 은근한 자랑이 섞여 있었다. 요즘 뉴욕에서 큰 건을 하나 맡으셨는데 자금이 좀 필요하대. 한 3억 정도. 한국에서 돈을 좀 가져가야 되는데. 요즘 외환 단속이 심하잖아. 그래서 나더러 자금 세탁을 해달라? 이동훈이 말을 끊었다. 형 회사는 수출입 허가도 있고 물건 보내는 건 쉽잖아. 우리가 이쪽에서 물건을 보낼 때 가격을 좀 부풀리는 거야.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물건을 3억으로 신고하는 거지. 차익이어 5천은 장인어른이 미국에서 달러로 형한테 갚아주실 거야. 환율은 시장가보다 훨씬 좋게 쳐주고 형은 그냥 앉아서 10%는 먹는다고. 어때? 3천만 원이 그냥 굴러 들어오는 거야. 이어폰에서 이동훈이 담배를 피우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의 느릿한 목소리가 이어졌다. 민준아, 형이 널 안 돕겠다는 게 아니라 이건 너무 위험해. 요즘 세관에서 허위신고 잡히면 바로 밀수죄로 감옥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형 같은 베테랑이 필요한 거지? 김민준이 아첨하듯 웃었다. 그리고 장인어른이 저쪽
세관에 다 연줄이 있어. 형은 그냥 회사 이름만 빌려주고 서류만 처리하면 돼. 며칠 만에 3천만 원이 그냥 생기는 거라고. 며칠은 무슨. 돈은? 3억 그 돈은 누가 내는데? 자본금은 내가 절반 낼게. 나머지 절반은 형이 어떻게 좀 내 한국집을 담보로 맡길 수 있어.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 이자는 넉넉히 쳐주고. 집 담보로 은행 대출을 받지? 왜? 은행은 너무 느려서 안 돼. 장인어른이 그 돈만 기다리고 계시단 말이야. 이 계약 놓치면 손해가 더 커. 형 진짜 다시 없을 기회야. 장인어른이 그러셨어. 이번 일만 잘 되면 앞으로 미국 쪽 일은 형한테 우선으로 주겠다고. 그게 진짜 장기적인 수입원이 될 거라고. 이동우는 말이 없었다. 담뱃재를 터는 소리만 작게 들렸다. 형,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줘. 저번에 빌린 5천만 원, 이번에 이자 1천만 원 쳐서 6천으로 갚을게. 어때? 이자는 됐다. 이동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근데 민준아, 친한 사이일수록 계산은 정확히 해야지. 3억이 작은 돈도 아니고 담보물은 확실히 봐야겠다. 계약서도 정식으로 쓰고. 내 집 등기부등본 가져왔어? 가져왔지. 김민준이 다급하게 말했다. 근데 형, 그 집이 나랑 박서연 공동명인데 걔가 지금 좀 협조를 안 해주네. 근데 내가 해결할 수 있어. 3일? 3일만 주면 서류 다 완벽하게 처리할게. 박서연? 내 와이프? 왜? 부부싸움이라도 했냐? 아, 그냥 작은 오해야. 여자들 다 그렇잖아. 좀 달래주면 풀려. 김민준이 얼버무렸다. 형 일단 이번 건부터 처리해주면 안 될까? 내가 등기부 등본 맡겨놓을게. 돈 들어오면 바로 내 단독 명의로 바꿔서 담보 설정해줄게. 응? 그건 순서가 아니잖아, 민준아. 담보도 없이 내가 뭘 믿고 3억을 태워? 아니. 장인어른이 미국에 회사도 있고 별장도 있는데 뭘 걱정해. 그리고 김민준이 목소리를 더 낮췄지만 나는 똑똑히 들었다. 그리고 와이프 쪽은 이미 다 해결했어. 걔네 엄마가 아파서 돈이 급하거든. 내가 집 팔아서 돈 준다고 했어. 돈은 금방 손에 들어와. 이번 일만 성공하면 수익 절반 떼줄게. 1억 5천. 형, 이 정도면 성해 보인 거 맞지? 다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마우스를 쥔 손톱으로 손바닥을 깊이 눌렀다. 박 변호사가 내 손등을 가볍게 두드리며 진정하라고 신호를 보냈다. 1억 5천. 이동훈이 드디어 입을 열었다. 목소리에는 웃음기가 섞여 있었다. 민준아, 너 아주 베팅을 크게 하는구나. 좋다. 네, 성의를 봐서 이번 건은 내가 돕는다. 단, 계약서 쓰고 담보 절차도 밟아야 해. 형식적으로라도. 그리고 내 장인어른이라는 분 얼굴은 한번 봐야겠다. 영상 통화라도 해서 확인해야지. 3억짜리 거래인데 내 돈이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안 그래? 맞아. 당연하지. 김민준의 목소리가 금세 밝아졌다. 내가 바로 장인어른이랑 영상 통화 연결해줄게. 형, 진짜 내 은인이야. 자, 한 잔 받아. 술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이어폰을 벗고 박 변호사를 보았다. 그녀는 표정 변화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합니다. 돈 세탁, 사기, 불법 외환거래, 이전의 중혼 혐의까지 합치면 저놈 인생 제대로 꼬이게 할 수 있겠네요. 그때 내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지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서연아, 한유라랑 오후에 차 마시기로 했어. 걔가 좋다고 하네? 뭐 물어볼 거 있어? 나는 즉시 답장했다. 걔네 회사 요즘 자금 사정 어떤지, 아버지 건강은 괜찮으신지, 그리고 김민준이랑 앞으로 어디서 살 계획인지 최대한 자연스럽게 물어봐줘. 알았어. 오후 3시, 지은이에게서 녹음 파일이 도착했다. 파일에서는 카페의 소음과 함께 두 여자의 대화가 들려왔다. 한유라의 목소리는 애교 섞인 자랑으로 가득했다. 지은 언니, 민준 씨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지 몰라. 결혼식도 내가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해주고 장소 대관료만 10만 달러 넘게 썼다니까. 부럽다. 유라야, 김민준. 걔 원래 다정했잖아. 근데 아버님은 괜찮으셔? 저번에 입원하셨다던데? 에휴, 고질병이지 뭐. 심장병. 의사는 쉬어야 한다는데 회사 일 때문에 아빠가 마음을 못 놓으셔. 그래도 민준 씨가 도와줘서 다행이지. 아니었으면 정말 어쩔 뻔했어. 김민준이 사업도 알아? 그럼. 엄청 똑똑하다니까. 우리 아빠도 민준 씨가 사업 수완이 좋다고 칭찬하셔.
요즘 큰 계약건 때문에 바쁜데 그것만 성사되면 돈 엄청 벌 거야. 자금이 좀 필요해서 민준 씨가 이번에 한국 들어간 거고 그 일만 잘 되면 롱아일랜드에 더 큰 집 사서 우리 아빠도 모시고 살기로 했어. 잘 됐네. 그럼 너희 이제 미국에서 쭉 사는 거야? 한국에 있는 집은 어떡하고? 팔아야지 뭐. 어차피 돌아갈 일도 없는데. 한유라의 목소리는 가벼웠다. 근데 민준 씨 말로는 그 와이프가 좀 골치 아프게 군대 사인 안 해준다고. 다 늙은 아줌마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구는지 몰라. 민준 씨가 돈만 손에 넣으면 알아서 쫓아낼 방법이 있대. 녹음은 거기까지였다. 나는 녹음 파일을 끄고 박 변호사를 보았다. 한유라가 말한 큰 계약이 바로 김민준과 이동훈이 말한 그 거래겠군요. 그리고 한태식의 건강이 정말 좋지 않고 회사도 자금이 급한 상황이라는 게 확인됐습니다. 김민준이 왜 그렇게 서둘렀는지 설명이 되네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신고해야죠. 박 변호사가 노트북을 닫으며 날카롭게 말했다. 김민준과 이동훈은 거액의 돈 세탁을 공모했고 이는 명백한 형사 범죄입니다. 김민준은 그 과정에서 허위 계약서가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가담했으므로 공범입니다. 여기에 재산 은닉, 중혼 사실까지 더하면 여러 죄가 병합되어 아주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신고하면 그는 감옥에 가나요? 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형량도 짧지 않을 겁니다. 박 변호사가 나를 보았다. 박서연 씨, 일단 신고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김민주는 사회적으로 매장되고 감옥에 갈 겁니다. 당신과 그의 결혼도 완전히 끝나는 거고요.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다. 네, 괜찮습니다. 8년의 청춘, 3번의 유산, 수많은 거짓말과 배신. 저는 그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 것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망하는 거는 저를 바보로 만들고 제 진심을 짓밟고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사랑과 결혼, 인간에 대한 제 마지막 믿음까지 파괴해버린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박 변호사가 핸드폰을 들었다. 제가 경찰에 연락하겠습니다. 당신은 모든 증거, 방금 그 녹음 파일과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진, 그리고 그 낡은 노트북까지 전부 준비해 주십시오. 이제 그물을 거둘 시간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은 장렬한 핏빛으로 물들었다. 마치 한 편의 막이 내리고 새로운 복수가 시작되는 것처럼 내 핸드폰 화면이 켜졌다. 김민준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박서연, 집 문제, 얘기 좀 하자. 내가 양보할 수 있어. 단, 집 한 돈 절반은 줘야 해. 안 그러면 나도 예정 생각 안 할 거야. 나는 그의 메시지를 보며 분노에 차 있으면서도 애써 태연한 척 하고 있을 그의 얼굴을 상상했다. 나는 천천히 답장을 쳤다. 김민준 씨, 당신이 말하는 예정은 이미 개나 줘버렸어요. 전송, 그리고 차단. 나는 겉옷을 챙겨 입고 박 변호사에게 말했다. 가시죠. 경찰서로요. 어떤 실수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어떤 상처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경찰서로 가는 길에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다. 어머니는 한참 말이 없으시다가 마지막에 한마디 하셨다. 서연아, 네가 결정한 일이면 그렇게 해. 엄마 아빠는 언제나 내 편이야. 아버지가 전화를 이어받으셨다. 듬직한 목소리였다. 딸, 무서워하지 마. 하늘이 무너져도 아빠가 버텨줄게. 전화를 끊고 나는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았다. 마음속 마지막 불안감마저 사라졌다. 박 변호사가 경찰서 앞에 차를 세우자 사복 차림의 건장한 중년 남자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박 변호사가 그와 악수를 나누고 몇 마디 나눈 뒤 내게 소개했다. 박서연 씨, 이쪽은 경제범죄수사팀의 이 팀장님입니다. 이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님께 대략적인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자료는 다 챙겨 오셨습니까? 나는 묵직한 서류 봉투를 건넸다. 네, 여기 다 있습니다. 녹음 파일,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진, 그리고 남편 컴퓨터에서 복구한 자산 이전 기록까지요. 이 팀장은 서류를 빠르게 훑어보더니 미간을 찌푸렸다. 액수가 크고 국경을 넘나드는 범죄군요. 일단 사건 접수부터 하고 박서연 씨는 진술서를 작성해 주셔야겠습니다.
나는 젊은 여경을 따라 조사실로 들어가 2시간에 걸쳐 모든 일을 진술했다. 김민준의 외도를 발견한 순간부터 그가 귀국한 후의 모든 일까지 진술을 마치고 나오자 복도에서 박 변호사와 이 팀장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이 팀장이 말했다. 저희 팀에서 이미 그를 감시하고 있습니다. 이동훈과는 저녁 7시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다더군요. 거래 현장에서 덮칠 겁니다. 제공해주신 녹음 파일에 따르면 허위 계약서로 외화를 빼돌리려 한 정황이 있는데 이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증거만 확실하면 바로 형사 입건 대상입니다. 그럼 그가 잡히나요? 지금 바로요? 아직은 아닙니다. 현장에서 인장빙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범은 이동훈입니다. 김민주는 중간책에 불과하죠. 하지만 걱정 마십시오. 증거 체인만 완벽하면 한 놈도 못 빠져나갑니다. 그때 이 팀장의 무전기가 울렸다. 그는 무전기를 봤더니 얼굴색이 변했다. 뭐라고? 놓쳤다고?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김민준이 식당에서 나와 택시를 탔는데 저희가 계속 따라 붙었습니다. 그런데 동부간선도로 근처에서 내려 지하철역으로 들어갔는데 인파가 너무 많아서 놓쳤습니다. 당장 CCTV 돌려 마지막 위치 확인하고 전 관할서에 협조 요청해. 이 팀장이 지시를 내리고 우리를 돌아보았다. 박서연 씨, 변호사님, 김민준이 뭔가 눈치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연락한 게 언제입니까? 2시간 전쯤 집한 돈을 달라고 메시지가 왔습니다. 제가 거절하고 차단했습니다. 당신이 신고한 걸 의심했거나 다른 경로로 소식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박 변호사가 냉정하게 분석했다. 그는 자신이 한 짓이 드러나면 끝장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려는 겁니다. 도망? 어딜 가겠어? 이 팀장이 코웃음을 쳤다. 공항, 기차역, 고속도로 전부 막았어. 신분증 쓰는 순간 바로 위치 추적돼. 그때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이 팀장은 내게 받으라는 신호를 보냈고 기술팀 직원이 빠르게 장비를 준비했다. 나는 스피커폰을 켠 채 전화를 받았다. 서연아, 나야. 김민준의 목소리였다. 배경은 시끄러운 걸 보니 길거리 같았다. 이 번호는 어떻게? 공중전화야. 김민준이 헐떡이며 말했다. 목소리에는 공포와 초조함이 가득했다. 서연아, 너 신고했지? 경찰이 나 잡으러 온 거 맞지? 역시 알고 있었구나.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네요. 나는 애써 침착했다. 모르는 척 하지 마. 이동훈 형이 방금 전화했어. 자기 회사에 세무조사랑 경찰이 들이닥쳤다고. 돈 세탁 혐의로 체포될 거라고. 나더러 누구한테 밑보인 거 아니냐고. 누가 우리 뒤를 캔 거 아니냐고 묻더라. 너 말고 누가 있겠어. 박서연, 너 진짜 독하다. 날 죽이려는 거지. 그렇지? 김민준 씨, 당신이 불법적인 일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이 왜 당신을 잡아가겠어요? 내가 반문했다. 전화기 저편에서 잠시 침묵이 흐른 뒤 김민준의 무너지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랬는데 다 우리 집 잘 살게 하려고 당신 호강시켜주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근데 넌 날 팔아 넘겼어. 박서연, 8년 부부 정이 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난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내가 미워하는 건 8년간 날 속이고 우리 부모님 피 같은 돈으로 다른 여자를 먹여 살리고 내 아이를 3번이나 죽게 만든 그 짐승이에요. 너? 김민준 씨, 자수하세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경찰한테 다 털어놓으세요. 8년 정을 생각해서 주는 내 마지막 충고예요.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마세요. 자수? 그래서 감옥 가고 알거지 돼서 당신이랑 그 변호사 비웃음거리나 되라고? 박서연, 내가 그렇게는 안 둬. 내가 죽더라도 너도 같이 끌고 갈 거야. 기다려. 나한테 두고 보라고. 전화가 거칠게 끊겼다. 이 팀장이 말했다.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박서연 씨, 당분간 안전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저희가 인력을 배치해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그가 저를 해치진 않을 거예요. 그는 자기 목숨을 더 아끼는 사람이니까요. 지금 중요한 건 그를 잡는 겁니다. 문제 없습니다. 마지막 위치는
동부 간선도로 근처 지하철역입니다. 그 일대가 낡은 주택가라 CCTV 사각지대가 많아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서울 안에 있는 이상 빠져나가진 못합니다. 그 후 몇 시간은 지옥처럼 길었다. 나는 경찰서 휴게실에 앉아 창밖이 어두워지는 것을 지켜보았다. 박 변호사는 이 팀장과 사건을 논의하러 갔고 나는 차갑게 식은 물 한 잔을 들고 홀로 앉아 있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이지은의 메시지였다. 서연아, 한유라가 방금 나한테 전화해서 펑펑 울었어. 김민준이랑 연락이 안 된다고 어디 있는지 아냐고 묻더라. 내가 모른다고 했더니 너한테라도 물어봐달라고 애원하더라. 걔 아직 아무것도 모르나 봐. 나는 답장했다. 아무 말도 하지 마. 모른다고 해. 나랑도 안 친하다고 하고. 알았어. 너도 조심해. 김민준은 어디로 갔을까? 무슨 짓을 하려는 걸까? 그때 박 변호사가 다급하게 들어왔다. 박서연 씨, 상황이 생겼습니다. 그녀가 내민 핸드폰에는 지역 뉴스 속보가 떠 있었다. 남성 이별 통보에 앙심 품고 전 여자친구 집에 침입, 이명 중상. 설마 김민준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단정할 순 없지만 그는 지금 궁지에 몰려 이성을 잃은 상태입니다. 이 팀장님이 이미 부모님 댁 근처에 인력을 추가 배치했습니다. 하지만 안전을 위해 당분간은 집에 가지 마시고 호텔에 머무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안 돼요. 부모님이 집에 계신단 말이에요. 당신이 돌아가면 더 위험합니다. 그의 목표는 당신이지 부모님이 아니에요. 그가 당신 집에 나타나면 오히려 목표를 명확히 해주는 꼴이 됩니다. 제 말을 들으세요. 일단 호텔로 가세요. 부모님은 경찰이 지켜드릴 겁니다. 나는 망설이다.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말이 맞았다. 우리가 경찰서를 나서려던 그때 이 팀장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그의 얼굴에는 안도의 빛이 서려 있었다. 찾았습니다. 어디서요? 나와 박 변호사가 동시에 물었다. 공항 고속도로 입구 근처 작은 모텔입니다. 자기 신분증으로 방을 잡아서 바로 위치가 떴습니다. 이미 제압했고 저항은 없었지만 감정이 격한 상태입니다. 방에서 과도 한자루와 내일 아침 광주로 가는 기차표가 나왔습니다. 과도, 등골이 오싹했다. 자백했나요? 일부 자백했습니다. 이동훈과의 돈 세탁 공모는 인정했지만 자신은 중간책일 뿐 불법인 줄은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중원과 재산 은닉은 전면 부인하고 있고요. 당신과 한유라가 짜고 자기를 함정에 빠뜨렸다고요. 하지만 증거가 명백해서 소용없을 겁니다. 이동훈도 체포해서 신문 중인데 두 사람 진술이 일치하면 바로 구속입니다. 그를 한번 만나볼 수 있을까요? 내가 갑자기 말했다. 박서연 씨, 지금은 만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가 당신에게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혼자 만나지 않을게요. 취조실 밖에서 유리창 너머로 한번 보기만 할게요.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팀장과 박 변호사는 잠시 눈을 마주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취조실 밖 관찰실은 안을 볼 수 있는 특수유리로 되어 있었다. 김민주는 수갑을 찬 채 취조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머리는 헝클어졌고 검은색 패딩은 구겨져 있었다. 하루 만에 10년은 늙어 보였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때로는 격하게 소리를 지르고 때로는 머리를 감싸쥐고 중얼거렸다. 나는 유리창 앞에 서서 내가 한때 사랑했던 그 남자를, 내 8년의 남편이었던 그 남자를 나를 3번이나 유산시키고 내 모든 것을 앗아간 그 사기꾼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지금 그는 길 잃은 개처럼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었다. 마음속에는 통쾌함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공허함만이 가득했다. 박서연 씨,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제가 대신. 옆에 있던 여경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이제 할 말 없습니다. 모든 말은 이미 지난 8년간 다 해버렸다. 나는 마지막으로 그를 한번 보고 몸을 돌려나갔다. 문가에 섰을 때 안에서 김민준의 절규가 들려왔다. 박서연, 나 박서연 좀 만나게 해줘. 걔 내 아내야. 나한테 이럴 수 없어. 이럴 수 없다고. 나는 잠시 멈칫했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걸어 나갔다. 복도의 불빛이 내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박 변호사가 문 밖에서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끝났습니다. 네, 끝났어요. 아니, 아직 완전히 끝난 건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 순간부터 나와 김민준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는 것을. 사랑하고 미워하고 절망했던 모든 과거는 저 유리창 너머에 갇혔다. 이제 나는 나아가야 했다. 핸드폰이 진동했다. 어머니의 문자였다. 딸, 일 다 끝났니? 언제 와? 엄마가 국 끓여놨어. 나는 답장했다. 금방 가요, 엄마? 저 이제 집에 가요. 이번에는 정말로 집에 가는 길이었다. 김민준이 구속된 지 3일 후 이동훈도 정식으로 구속되었다. 이동훈은 신문을 이기지 못하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그는 김민준과의 돈 세탁 공모 사실을 인정하고 국내의 다른 공범들까지 불어 작은 돈 세탁 조직 하나가 통째로 드러났다. 한태식의 미국 회사도 타격을 입었다. 한국 경찰이 국제 공조를 요청하자 미국 국세청이 화성무역의 장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이지은의 말에 따르면 한태식의 회사는 자산이 동결되고 별장은 은행에 압류되었다고 한다. 한유라는 매일 울고 한태식은 충격으로 심장병이 재발해 입원했는데 상태가 좋지 않다고 했다. 걔가 나한테 몇 번 전화해서 너한테 용서를 빌고 싶다고 하던데 내가 차단해버렸어. 서연아, 저런 애들 동정할 필요 없어. 동정? 나는 한유라에게 미움조차 없었다. 그녀는 그저 남의 남편을 돈으로 빼앗으려 했던 세상 물정 모르는 부잣집 딸일 뿐이었다. 모든 비극의 근원은 김민준, 바로 그 남자였다. 일주일 후 검찰은 김민준을 사기, 돈 세탁, 중혼미수, 재산 은닉 등의 혐의로 정식 기소했다. 박 변호사는 여러 죄가 병합되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사소송에서도 그의 범죄 행위가 명백하므로 내가 모든 재산을 갖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그가 한유라에게 빼돌린 돈도 그녀가 선의로 취득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반환해야 했다. 이미 그녀의 국내 계좌 2억 원을 동결시켜 두었습니다. 그게 바로 그가 빼돌린 돈과 거의 일치하는 금액입니다. 박 변호사는 덧붙였다. 박서연 씨, 김민준의 변호사가 어제 연락해 왔습니다. 그가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한다고요. 안 만나요. 그럴 줄 알고 거절했습니다. 다만 그가 당신에게 꼭 전해달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무슨 말인데요?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미안하다. 그 세 글자를 나는 8년을 기다렸다. 내가 유산하고 병원에 누워있을 때, 시어머니에게 모욕당할 때, 실망하고 또 용서하기를 반복할 때 나는 언제나 그의 사과를 기다렸다. 그리고 이제 그가 모든 것을 잃고 수갑을 찬 채로 드디어 그 말을 했다. 나는 쓴 웃음을 지었다. 변호사님, 그에게 제 말 좀 전해주세요. 네, 말씀하십시오. 받아주지 않겠다고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라고요. 우리 사이는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요. 전화를 끊고 나는 노트북으로 이혼 합의서 최종본을 열었다. 김민주는 이미 구치소에서 서명을 마친 상태였다. 이제 와서 저항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모양이었다. 쌍방은 이혼에 합의한다. 부부 공동재산인 서울시 XX 아파트 매각 대금 15억 원은 원고 박서연의 소유로 한다. 피고 김민준의 재산 은닉 및 원고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억 원을 지급한다. 나는 마우스를 내려 원고 서명란에 내 이름 세 글자를 또박또박 썼다. 박서연, 지난 8년의 마침표를 찍는 기분이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상다리를 차려주셨다. 아버지는 아껴두었던 술을 꺼내 내게도 한 잔 따라주셨다. 딸, 한 잔 하자. 다 끝났다. 이제 다 잊고 앞으로 잘 살면 돼. 나는 아버지, 어머니와 차례로 잔을 부딪혔다. 아빠, 엄마, 걱정 끼쳐드려서 죄송해요. 바보 같은 소리. 엄마, 아빠가 널 못 지켜줘서 미안하지. 앞으로는 눈 똑바로 뜨고 너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 맞나? 엄마, 저 급하지 않아요. 당분간은 좀 쉬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래요. 그래,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아빠가 응원한다. 아버지가 술을 단숨에 들이켜셨다. 우리 딸 똑똑하고 능력 있으니 누구 없이도 잘 살 거야. 누구 없이도 잘 살 거야. 문득 김민준과 반지하에서 라면 한 개를 나눠 먹던 시절이 떠올랐다. 그는 말했다. 서연아, 내가 성공하면 너 꼭 호강시켜줄게. 우리는 큰 집으로 이사했고 그는 돈을 많이 벌었지만 나는 행복하지 않았다. 이제 집도 돈도
결혼도 사라졌지만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다. 나는 내 방서랍에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김민준과 찍은 사진, 그가 선물한 싸구려 은목걸이, 그리고 3장의 유산수술 확인서가 들어있었다. 나는 사진을 찢어 쓰레기통에 버리고 목걸이를 부러뜨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3장의 확인서를 들고 화장실로 가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불꽃이 종이를 삼키며 고통스러웠던 기억을 재로 만들었다. 나는 재를 변기에 흘려보냈다. 잘 가, 나의 8년. 잘 가, 나의 아이들. 잘 가, 사랑이 모든 것을 이길 거라 믿었던 어리석은 박서연. 이제부터 나는 나를 위해 살 것이다. 다음 날, 나는 법원에서 이혼 소송의 마지막 재판에 참석했다. 김민주는 화상으로 출석했다. 수척해진 그는 모든 혐의를 인정했고 마지막 진술에서 말했다. 저는 제 전 아내 박서연 씨에게 죄를 지었습니다. 8년간 그녀를 속이고 상처 줬습니다. 용서를 구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녀가 앞으로 행복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죗값을 받겠습니다. 법원은 즉시 판결을 내렸다. 이혼을 허가하며 집 매각 대금 1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을 모두 내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민준에게는 징역 12년과 벌금 5억 원이 선고되었다. 법정을 나서자 겨울 햇살이 눈부셨다. 박 변호사가 판결문을 건네며 말했다. 축하합니다. 자유를 되찾으셨네요. 나는 받은 돈의 일부를 부모님께 드리고 일부는 박 변호사의 로펌에 의뢰해 가정폭력 및 사기, 결혼 피해 여성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다. 나머지는 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금으로 남겨두었다. 며칠 뒤 나는 모르는 국제전화를 받았다. 한유라였다. 그녀는 울며 김민준을 용서해달라고 탄원서를 써달라고 애원했다. 한유라 씨, 나는 차갑게 말했다. 당신 아이에게 아빠가 있든 없든 그건 당신과 김민준 씨의 일입니다. 제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지 못한 건 김민준 씨의 일이고요. 탄원서는 써주지 않을 겁니다. 그가 저지른 죄에 대한 벌은 그가 받는 게 당연합니다. 나는 그녀가 빼돌린 돈 2억 원을 갚지 않으면 법정에서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전화를 끊었다. 봄이 올 무렵 나는 작은 꽃집을 열었다. 이름은 새로운 시작. 개업식 날 많은 친구들이 찾아와 축하해 주었다. 나는 꽃들 사이에서 바쁘게 움직이며 손님들을 맞았다.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3년 후 새로운 시작. 꽃집은 꽤 자리를 잡았다. 2호점까지 냈고 나는 주로 새로운 디자인을 구상하며 시간을 보냈다. 김민주는 2번의 감형을 받아 2년 뒤면 출소한다고 들었다. 한유라는 미국에서 나이 많은 사업가와 재혼했다고 한다. 그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고 나 또한 마찬가지였다. 나는 작년 네덜란드 연수에서 최지훈이라는 남자를 만났다.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한식당을 운영하는 이혼남이었다. 우리는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었고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면서 우리의 관계는 연인으로 발전했다. 오늘 꽃집 3주년 기념일. 가게는 손님들로 북적였다. 한창 바쁜 점심시간이 지나고 잠시 한숨을 돌리는데 가게문에 달린 풍경이 울렸다. 어서 오세요. 나는 습관적으로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미소는 얼굴에 굳어버렸다. 문 앞에 김민준이 서 있었다. 3년 전보다 더 마르고 검게 탄 얼굴, 낡아 빠진 옷차림. 그는 모든 빛을 잃어버린 텅 빈 눈으로 나를, 그리고 이 꽃집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엄마를 안심시키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나왔군요. 감형받아서 일찍 나왔어. 그의 목소리는 모래가 갈리는 것처럼 거칠었다. 그는 가게 간판을 올려다 보았다. 새로운 시작. 내 가게구나. 보기 좋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서연아, 너 잘 지내? 네, 아주 잘 지내요. 당신은요? 앞으로 계획은 있어요? 몰라. 그는 쓴 웃음을 지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나랑 연을 끊으셨어.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어떻게든 먹고 살아야지. 그의 모습에 동정심은 들지 않았다. 그저 내 청춘을 바쳤던 한 남자의 초라한 말로가 허무하게 느껴질 뿐이었다. 돈 필요해요? 내가 묻자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가 이내 다시 어두워졌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난 그럴 자격 없어. 그는 심호흡을 하더니 평생의 용기를 다 짜낸 듯 나를 보았다. 서연아, 내가 정말 미안해. 너를 속여서 미안하고, 상처 줘서 미안하고, 네, 가장 빛나던 8년을 망쳐서 미안해.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나는 그의 사과를 받았다. 하지만 용서하지는 않았다. 김민준 씨, 당신의 사과는 받았어요. 하지만 괜찮다고도 용서한다고도 말하지 않을게요. 어떤 상처는 사과 한마디로 지워지지 않아요. 우리 사이는 이미 끝났어요. 앞으로 각자의 길을 가요. 그게 당신과 나,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의 눈에서 기어이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방해 안 할게. 서연아, 너 꼭 행복해야 해. 그는 마지막으로 나를 깊이 바라본 뒤 몸을 돌려 낡은 가방을 들고 구부정한 모습으로 햇살 속으로 걸어갔다. 인파 속으로 사라지는 그의 모습은 바다에 녹아드는 물 한 방울처럼 아무런 흔적도 남기지 않았다. 나는 그의 뒷모습이 사라진 곳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때 누군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다. 돌아보니 어느새 다가온 지윤 씨가 나를 보고 있었다. 왔어요? 나는 그를 보며 웃었다. 방금, 괜찮아? 그가 내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하고 단단했다. 괜찮아요. 나는 고개를 저으며 그를 똑바로 보았다. 지윤 씨, 다 끝났어요. 정말로. 전부 다. 지윤 씨는 나를 보며 부드럽게 웃었다. 알아. 이제 내가 있잖아. 나는 그의 손을 마주 잡았다. 그리고 그를 이끌고 꽃집 안으로 들어갔다. 만개한 꽃들과 손님들, 그리고 나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여러분, 소개할게요. 제 남자친구 최지훈 씨예요. 오늘 3주년 기념으로 모든 꽃 20% 할인해 드립니다. 사람들이 웃으며 박수를 쳤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꽃들을 더욱 빛나게 했다. 나는 꽃들 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곁에서, 내가 직접 일궈낸 빛나는 미래 속에서 드디어 과거와 완전히 화해했다.